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밥을 먹고 소파에 늘어져 TV 채널을 의미 없이 돌리고 있을 때였어요. 탁자 위에 둔 휴대폰이 드르륵 떨렸습니다. 화면에는 엄마라는 두 글자가 떠 있었어요. 별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그런데 수화기 너머에서는 말 대신 울먹이는 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엄마는 무언가 말을 꺼내려다 말고 흐느꼈어요. 숨을 고르는 소리와 코를 훌쩍이는 소리만 잠시 이어졌습니다. 엄마,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울어? 다급하게 물어도 엄마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저 어떡하니 어떡해라는 말만 흘리면서 계속 울먹이기만 했어요. 휴대폰을 더 바짝 귀에 붙이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진정하고 천천히 말해봐. 무슨 일 있어? 아니면 어디 아파? 그래도 돌아오는 건 울음뿐이었습니다. 영문을 알 수 없으니 가슴이 불안하게 요동쳤어요. 안방에 있던 남편이 제 얼굴빛을 보더니 무슨 일이냐는 듯 다가왔습니다. 휴대폰을 손으로 가리고 남편에게 짧게 말했어요. 엄마가 전화해서 계속 울기만 해. 아무래도 친정에 가봐야 할 것 같아. 남편은 두말 없이 차키부터 챙겼습니다. 우리는 겉옷을 챙길 여력도 없이 현관을 나섰어요. 차에 오르는 내내 머릿속에서는 온갖 나쁜 상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가는 길이 그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신호에 걸려 차가 멈출 때마다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갔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말없이 운전대만 잡고 속도를 냈어요. 친정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우리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섰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 동생이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 있었는데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요. 한쪽 눈두덩이가 시퍼렇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엄마는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어요. 신발을 벗는 둥 마는 둥 하고 동생에게 달려갔습니다. 동생의 얼굴을 들여다보다가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려 나왔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이래? 누가 그랬어? 엄마는 여전히 눈물만 쏟을 뿐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동생도 고개만 떨구고 있었어요. 제가 어깨를 붙잡고 다시 묶고 나서야 동생은 떠듬떠듬 입을 뗐습니다. 나 만나는 사람 있다고 했잖아. 그건 우리도 알고 있지. 이름이 민영인가 그랬잖아. 맞아. 만나다 보니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서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거든. 말을 하는 동안에도 동생의 눈가는 자꾸만 붉어졌습니다. 그제야 서민영 그 사람과 얽혀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 받아보니까 민영이 아버지라고 하더라고. 잠깐 볼 수 있겠냐고 해서 오늘 만나러 갔는데. 거기까지 말하고 동생은 잠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다음 말을 꺼내기가 힘든 듯 숨을 한번 들이켰어요. 근데 가자마자 다짜고짜 내 조건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데다가 중소기업이나 다니는 주제에 어디서 감히 당신 딸을 넘보냐고. 그 말을 옮기는 동생의 목소리가 잘게 갈라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는데요. 남편이 동생의 말을 정정했습니다. 전남 회사가 왜 중소기업이야? 중견기업이지. 그분은 대기업이 아니면 그냥 다 중소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암튼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당장 헤어지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너 같은 게 우리 딸이랑 무슨 결혼이냐고. 엄마의 울음소리가 다시 커졌습니다. 동생은 그런 엄마를 한번 흘끔 보더니 마지막 말을 겨우 이어갔어요. 그러다가 마시던 물을 내 얼굴에 끼얹더라고요. 그러고도 분이 안 풀렸는지 막 팔을 휘두르다가 그만 내 얼굴이 이렇게 됐어요. 동생이 힘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거실에 잠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저는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막막해 한동안 동생의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어요. 엄마는 여전히 흐느끼고 있었고 뒤에 서 있던 남편의 표정도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을 먼저 깬 건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이 동생 쪽으로 몸을 돌리더니 입을 뗐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조심스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남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상황이 이런데도 그 사람이랑 계속 만날 거야? 동생이 제 입을 떼기도 전에 옆에 있던 엄마가 먼저 언성을 높였습니다. 다시 만나긴 뭘 다시 만나. 그런 집구석인 줄 알았으니까 당장 헤어져야지. 엄마의 목소리에는 서러움과 분이 한데 뒤섞여 있었어요. 주먹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모진 꼴을 당하고 돌아온 자식을 보고만 있자니 그 속이 오죽했을까요? 남편은 엄마의 마음을 다독이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선만은 다시 동생에게로 돌렸어요. 그래도 선택은 처남이 해야 하는 거니까 직접 말해봐. 남편 말에 동생은 잠시 동안 바닥만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곧 무언가 마음을 정한 듯 입술을 꼭 다물었다가 천천히 고개를 내젓고는 가라앉은 목소리로 입을 뗐어요. 저보고 중소기업 다닌다고 뭐라고 하는 건 참을 수 있어요. 근데 홀어머니 밑에서 잘 컸겠냐고 하는데 그건 못 참겠더라고요. 아버지는 안 계셨지만 우리는 정말 잘 컸다고 생각하거든요. 엄마랑 돌아가신 아버지까지 싸잡아서 뭐라고 하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겠어요. 거기다 이 지경이 됐는데 결혼은 이미 끝난 거죠. 말을 이어가는 동안 동생의 목소리가 자꾸만 흔들리더니 끝내 두 눈이 붉게 차올랐어요. 동생의 말에 엄마는 다시 두 손에 얼굴을 묻었고 저 역시 뭐라 한마디도 보탤 수가 없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며칠 뒤 동생은 서민영을 만났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날 있었던 일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털어놨다네요. 서민영 아버지에게 불려갔던 일, 면전에서 들었던 모진 말들, 얼굴에 끼얹어진 물과 눈두덩이가 그렇게까지 된 모습까지 보여줬고 서민영도 함께 마음 아파할 줄 알았답니다. 하지만 동생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난 서민영의 입에서 나온 말은 뜻밖이었다네요. 서민영은 도리어 자기 아버지 편을 들었답니다. 아빠가 오죽하면 그랬겠냐고, 다 딸을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니겠냐고요. 그런 것도 이해 못 해주냐며 오히려 동생을 몰아붙인 모양이었어요. 그 말에 동생은 남아있던 정마저 싹 식어버렸답니다. 그토록 모진 일을 당하고 왔는데 위로는커녕 그런 말을 들었으니 더 붙잡을 마음이 들지 않았다네요. 결국 동생은 서민영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인연은 거기서 끝이 났어요. 그런데 모든 게 정리됐다는 말을 듣자마자 뜻밖에도 남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말수가 적고 좀처럼 나서는 법이 없던 사람이라 저는 그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는데요. 남편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일을 처리해 나갔습니다. 먼저 동생을 데리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의사에게 보이고 진단서부터 끊었어요. 그 다음으로 남편이 향한 곳은 사건이 벌어진 그 카페였어요. 가게 안에 CCTV를 확인해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카페 사장님에게 설명하고 그날 영상을 보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곤란한 표정을 지었어요. 다른 손님까지 함께 찍힌 영상이라 개인정보 때문에 함부로 보여줄 수 없다고 했거든요. 결국 남편이 택한 방법은 경찰이었습니다. 동생을 데리고 경찰서로 가서 앞서 끊어둔 진단서를 내밀며 피해를 정식으로 신고했어요. 그리고는 경찰과 함께 다시 그 카페를 찾았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위해 영상 제출을 요청하자 그제야 카페 사장님도 협조해 그날의 CCTV를 확인해 줬어요. 다행히 영상은 아직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서민영 아버지의 만행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영상과 진단서를 함께 챙겨 들고 서민영 아버지를 경찰서에 정식 고소했습니다. 그저 분을 삭히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잘못한 사람에게는 그에 맞는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가 강했거든요. 그렇게 앞장서주는 뒷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고 나서 사건은 빠르게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진단서와 카페 영상을 나란히 놓고 수사에 들어갔어요. 증거가 워낙 뚜렷하다 보니 서민영 아버지에게 경찰서로 나오라는 출석 요구가 떨어졌습니다. 처음 조사를 받으러 나온 서민영 아버지는 큰 소리부터 쳤다고 해요. 자기는 그저 타이르려고 했을 뿐이라고 했답니다. 동생이 일부러 엄살을 부리는 거라며 발뺌까지 했다네요. 자식 일에 부모가 한마디 한 게 무슨 죄냐는 식으로 되레 목소리를 높였답니다. 그런데 그 기세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담당 경찰이 카페에서 받아온 CCTV 영상을 틀자 분위기가 단번에 가라앉았습니다. 화면에는 그날의 일이 빠짐없이 찍혀 있었으니까요. 변명이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자 서민영 아버지는 그제야 입을 다물었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그쪽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 그 서슬은 온데간데였고 어떻게든 합의로 마무리 짓자며 빌어대는 투였다네요. 남편이 동생과 함께 갔더니 봉투를 내밀며 말을 꺼냈답니다. 이만하면 됐지 않나? 좋게 좋게 끝내자고. 물론 동생은 그 봉투를 받지 않았어요. 돈 몇 푼으로 덮을 일이었으면 애초에 그렇게까지 하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옆에서 지켜보던 남편이 단호하게 말을 했다네요. 이제 와서 합의하자는 건 처벌이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린 법대로 할 겁니다. 결국 사건은 합의 없이 그대로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진단서와 영상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있었으니 서민영 아버지는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법의 처분을 피해갈 수 없었어요. 그렇게 법적 처벌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이번에는 서민영이 동생을 찾아왔습니다. 글쎄 헬쑥해진 얼굴로 동생 앞에 서더니 제발 한 번만 봐달라며 빌기 시작했다네요. 아버지가 잘못한 건 알지만 그래도 자기 아버지이니 합의를 해줄 수 없겠냐면서 매달리다 못해 눈물까지 보였답니다. 동생은 담담한 얼굴로 고개를 가로저을 뿐이었다네요. 동생이 그토록 단호했던 데에는 까닭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나중에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동생은 그날 들었던 말들을 한시도 잊지 못하고 있었어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게 무슨 큰 흠이라도 되는 양 쏟아내던 말, 돌아가신 아버지까지 싸잡아 욕보이던 그 목소리. 동생은 그 일을 떠올릴 때마다 이를 갈았습니다. 겉에 난 상처는 시간이 지나 옅어졌지만 그 말들이 남긴 자국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서민영은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 서민영 아버지는 결국 법적인 처벌을 받았습니다. 판결이 났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날 엄마는 또 한 번 눈물을 보였어요. 다만 이번에는 그날처럼 서럽기만 한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이 당한 일이 그냥 묻히지 않고 제대로 바로잡혔다는 데서 오는 어딘가 후련함이 섞인 눈물이었거든요. 동생도 비로소 길게 24이었습니다. 그동안 속으로 얼마나 많은 걸 짊어지고 있었는지 그 한숨 한 번에 다 담겨있는 것 같았어요. 무너지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버텨온 시간이 그제야 마무리된 셈이었습니다. 사건은 그렇게 법의 손을 거쳐 매듭이 지어졌지만 동생의 마음까지 함께 아문 건 아니었어요. 겉으로 드러났던 멍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그날 새겨진 마음의 상처만은 한동안 동생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선뜻 마음을 여는 일이 예전 같지 않았고 문득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나 표정이 굳는 날도 있었어요. 그런 동생을 볼 때마다 무슨 말을 건네야 할지 몰라
그저 모른 척 할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픔도 조금씩 무뎌지리라 믿으면서 말이죠. 하지만 지나고 보니 그 사건이 꼭 나빴던 것만은 아니었어요. 그 일을 겪으며 무언가 각성이라도 하듯 어느 날 동생의 가족들 앞에서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나 공부를 더 해보고 싶어. 갑작스런 말에 제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공부? 무슨 공부? 자격증 같은 것도 더 따고 해서 스펙을 높이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때 그 일 겪고 나서 많이 생각해봤는데 계속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될 것 같긴 해. 회사 그만두고 공부를 더 해볼 생각이야. 당시에는 조금 당황스러워 엄마와 저는 선뜻 말을 잇지 못했지만 남편이 얼른 대꾸했어요.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네. 사실 난 좀 이해가 안 됐거든. 처남 학벌이 나쁜 것도 아닌데 계속 대기업에 떨어졌잖아. 스펙 더 쌓고 도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전화 이복이라는 말도 있잖아. 난 무조건 처남 응원해. 매형, 정말 감사해요. 정말 열심히 노력해 볼게요. 그 말에 동생 얼굴에는 오랜만에 옅은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날 이후 동생은 정말로 회사를 그만두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단단히 마음을 먹어서인지 자는 시간까지 아껴가며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지켜보는 이가 안쓰러울 만큼 스스로를 몰아붙였어요. 그렇게 꼬박 1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마침내 그토록 바라던 대기업에 당당히 합격했어요. 그 소식을 전하던 날 동생의 얼굴은 예전의 그늘을 말끔히 걷어낸 듯 홀가분해 보였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모진 일이 동생을 주저앉히기는커녕 오히려 더 단단한 사람으로 일으켜 세운 셈이었어요. 그렇게 동생은 대기업으로 이직한 뒤 바쁜 일상에 치여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엄마가 저를 붙잡고 답답한 듯 속내를 꺼냈어요. 이제는 안정도 됐고 했으니 연애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거든. 그때 충격 때문에 누굴 만나는 게 힘든 건 아니겠지? 엄마를 안심시키듯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아무래도 충격이 없진 않겠지만 내가 볼 땐 많이 나아진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렇지? 많이 나아진 것 같지? 그제야 마음이 놓이는 듯 엄마가 길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그래도 동생은 누굴 만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혼자 지내는 게 편하다는 말을 되풀이할 뿐이었으니까요. 엄마는 그런 동생이 여전히 마음에 걸리는 눈치였어요. 행여 그때 일이 아직도 동생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건 아닌지 마음을 놓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게만 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 모든 것은 동생이 알아서 감당할 몫이라고 여겼기에 조급해하는 대신 동생이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 그날을 잠자코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엄마가 김치를 담갔다며 불러서 가봤더니 우리 먹을 것뿐만 아니라 시댁에 드릴 김치까지 넉넉히 담가둔 게 아니겠어요? 김치하는 김에 사돈댁 드릴 것까지 했으니까 가면서 가져다 드려. 엄마 힘들 텐데 뭐하러 했어. 사돈 두 분이 내가 한 김치를 좋아하시잖니. 파김치랑 오이 소박이 했는데 이모도 먹어보고 어찌나 맛있다고 하던지 사돈 두 분이 생각나더라고. 그래도 엄마 힘든데 앞으로 이런 거 하지 마. 사돈 두 분이 너한테 잘해주시니까 엄마는 하나도 안 힘들어. 세상에 두 분 같은 분들 없다니까. 무조건 잘할 생각해. 알았어. 지금도 잘하고 있어. 제가 옅은 미소를 지었는데요. 시부모님이 워낙 잘해주셔서 사이가 좋은 편이거든요. 엄마는 그 점을 늘 고마워하며 김치를 담글 때마다 시부모님 것까지 잊지 않고 챙겨주곤 했어요. 엄마 김치가 워낙 맛깔나다 보니 두 분도 정말 좋아했습니다. 시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지만 받지 않아서 우선 문자를 남겨두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잠시 후 시댁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더니 시어머님이 놀란 얼굴로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비밀번호 아는데 그냥 들어오지 그랬어.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아서요.
암튼 참 똑부러지고 바르다니까. 시어머님은 사소한 일에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래서 곁에 있으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곤 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니 시어머님 친구분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제가 가볍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두 분 사이에 심각한 기류가 흘렀기에 눈치를 살피며 조용히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들고 온 김치를 식탁에 내려놓고 하나씩 정리했는데요. 곧 이야기가 끝났는지 시어머님이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식탁에 놓인 김치를 보더니 얼굴 가득 한바구음을 지었어요. 세상에나, 사돈이 또 김치를 해주신 거니? 네, 파김치랑 오이소박이에요. 파김치? 내가 제일 좋아하는 김치네. 시어머님은 상기된 얼굴로 김치를 바라보다가 문득 뒤를 돌아 친구분을 불렀습니다. 현선아, 너도 우리 사돈표 파김치 맛이 아주 기가 막히다고 했잖아. 조금 덜어줄게. 가지고 갈래? 그 말에 친구분은 제 눈치를 보며 손사래를 쳤어요. 그러자 시어머님이 저를 돌아보며 친구분이 우리 엄마표 파김치를 정말 좋아한다며 조금 싸줘도 괜찮겠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괜찮다며 흔쾌히 고개를 끄덕이자 김치를 받아든 친구분 얼굴이 환해진 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친구분이 집을 나서자마자 시어머님이 제게 차 한잔하고 가라고 했어요. 곧 따뜻한 허브티 2잔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전 그 친구분의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냈어요. 저번에 내가 말했듯이 현선이랑 계속 연락이 안 됐잖니. 아무리 연락을 해도 전화를 안 받아서 걱정하고 있었거든. 그때가 벌써 1년이 넘었잖아요. 그래, 그때부터 줄곧 연락이 안 됐다니까. 머리가 복잡하니까 나중에 연락할게라고 딱 한 번 문자 보내놓고는 깜깜무소식이었거든. 무슨 큰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말도 마라. 오늘 들어보니까 현선이가 마음고생을 보통 한 게 아닌가 보더라고. 현선이 이모님은 시어머님 절친입니다. 워낙 친하게 지내다 보니 저도 알고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왜요? 무슨 일인데요? 현선이한테 딸이 하나 있다고 했잖니. 네, 기억나요. 시어머님이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주더니 한층 목소리를 낮춰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현선이 딸 가은이 직업이 간호사거든. 근데 워낙 똑똑하고 일도 잘해서 대학병원에서 일했어. 얼굴까지 예뻐서 뭐 하나 땀을 할 게 없을 정도였어. 그러다 보니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동안에 의사를 만났던 모양이야. 그 의사가 가은이한테 푹 빠져서는 그렇게 쫓아다녔다잖니. 가은이가 성격도 싹싹하고 하니 충분히 그러고도 남았을 거야. 암튼 처음에는 밀어내던 가은이도 그 의사가 너 없이 못 산다며 쫓아다니니까 점점 마음이 갔던 모양이야. 결국 둘이 사귀게 됐고 결혼까지 약속했던 사이거든. 근데 그 의사가 마마보이 그런 거였다지 뭐니. 결혼한다고 부모님한테 말하니까 간호사라는 직업을 듣자마자 그 의사 부모가 난리를 친 모양이야. 그래도 그 의사가 못 헤어진다고 그러고 있으니까 그 의사 엄마가 병원까지 쫓아와서 민영이한테 당장 헤어지라며 발칵 뒤집어놨다지 뭐니. 그 바람에 가은이가 큰 충격을 받아서 병원까지 그만두고 그랬던 모양이야. 그 와중에도 그 의사는 계속 매달렸고 말이야. 저도 모르게 찻잔을 내려놓고 이야기에 빠져들었어요. 의사가 계속 좋다고 하면 둘이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의사가 마마보이라고 방금 말했잖니. 엄마를 끊어내지도 설득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헤어지지도 못한다고 고집을 피웠다잖아. 네? 뭐 그런 이상한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야. 살다 별 미친 인간을 타보겠다니까. 아무튼 그래서 가은이가 헤어지자고 했던 모양이야. 근데 매일같이 집 앞에 쫓아와서는 못 헤어진다고 매달리는 바람에 현선이가 안 되겠다 싶더래. 이러다가 딸 인생 망치겠다 싶어서 해외로 나가 있었다고 하지 뭐니. 해외요? 현선이 동생 부부가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하거든. 거기로 가서 있다가 왔다는 거야. 속이 하도 시끄러워서 연락을 못했다고 하더라고. 살다 그런 이상한 사람들은 처음이라니까. 지금은 괜찮대요?
지금 많이 나아진 모양이야. 선배 소개로 다른 대학병원에 취업도 했고 말이야. 다행이네요. 근데 그 상처가 꽤 오래 가긴 하더라고요. 제 동생도 지금까지 누굴 만날 엄두도 못 내고 있잖아요. 제가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고 있자 시어머님이 골똘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표정이 왠지 예사롭지 않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다 무언가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간 듯 시어머님이 문득 입을 뗐어요. 사돈총각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가은이랑 사돈총각을 만나게 해보는 건 어떨까? 처음에는 그게 무슨 소린가 싶어 되물었습니다. 만나게 하다니요? 그러니까 둘을 소개팅해주자 그 말이야. 소개팅이요? 생각지도 못한 제안에 잠시 할 말을 잃었어요. 제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시어머님을 바라봤는데요. 사돈 총각도 참 사람 좋고 가은이도 진짜 괜찮거든. 거기다 둘 다 비슷한 상처가 있으니 내가 볼 때는 어쩌면 이게 인연이 아닌가 싶어. 둘이 인연이란 느낌이 팍 오지 뭐니. 시어머님은 인연이라는 말을 몇 번이나 강조하며 소개팅을 밀어붙였어요.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아 잠시 머뭇거리다 일단 동생한테 물어보겠다고는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님이 기다렸다는 듯 곧장 친구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소개팅 이야기를 꺼냈어요. 한참 통화를 이어가더니 전화를 끊고는 저를 돌아봤습니다. 내 친구가 사돈 총각이라고 하니까 아주 신뢰하는 눈치야. 그동안 네가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봐왔잖니. 동생도 좋은 사람 아니겠냐고 하지 뭐야. 현선이도 가은이한테 확인해본다고 했으니까 사돈 총각한테 잘 말해보렴. 현선이가 사진도 보내온다고 했으니 내가 보내놓으마. 일이 어찌나 빠르게 진행이 되던지 어느새 그 흐름에 맞춰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엄마에게 시어머님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했어요. 시어머님 친구분 딸과 동생을 소개해주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는데요. 어머, 그런 좋은 자리면 무조건 소개팅 하게 해야지. 엄마는 손뼉까지 치며 반색했어요. 동생이 그 일을 겪은 뒤로 늘 속을 졸이던 터라 엄마에게는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었을 테니까요. 벌써부터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을 몇 번이나 되뇌었습니다. 그렇게 동생에게 소개팅 자리에 한번 나가보라고 권했어요. 동생은 싫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어머님이 어렵게 꺼낸 이야기라고 하자 그때부터 동생의 태도가 확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님이란 말에 차마 거절하지 못하는 눈치였거든요. 평소 시부모님을 어렵게 여기던 동생이라 더 그랬던 것 같았어요. 더욱 신기했던 건 정말 인연이 되려고 그랬는지 가은 씨도 소개팅을 하겠다고 했다네요. 얼마 뒤 두 사람은 소개팅 자리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솔직히 잘 안 될 거라는 마음이 더 크긴 했어요. 그래도 동생이 다시 누군가를 만나볼 용기를 냈다는 것, 저는 그거면 됐다 싶어 크게 기대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소개팅 당일 동생은 저녁 늦게야 집에 돌아왔어요. 궁금한 게 많았지만 굳이 캐묻지 않았는데요. 동생이 먼저 놀라운 말을 꺼내는 게 아니겠어요? 보니까 와인도 세트로 나와서 아깝다고 마시게 됐거든.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됐는데 우리 둘이 겪었던 일을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어. 순간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설마 경찰에 신고하고 그런 얘기까지 한 건 아니지? 다급하게 묻자 동생이 빙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말했지. 근데 가은 씨는 아주 잘했다고 했는걸. 자기는 오히려 그냥 참고 넘기는 거 완전 질색이라고 했어. 정말? 사람이 강할 때는 강한 모습도 보여주고 그래야 한다고 가은 씨는 우유부단한 사람 질색이라고 했는걸. 처음에는 그냥 차나 마시고 오자 그런 마음으로 나갔는데 가서 대화 나눠보니까 잘 맞는 것 같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했을 정도야. 동생이 쑥스러운 듯 뒷머리를 긁적였는데요. 소개팅 상대가 꽤나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었습니다. 혹시나 싶어 시어머님이 친구분에게 연락을 해서 가은 씨는 어떤가 물었더니 역시나 괜찮았다며
몇 번 더 만나볼 생각이 있다고 했다네요. 그 이후 두 사람은 몇 번 더 만나는 듯 했지만 우리는 짐짓 모른 척 했습니다. 지나친 관심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두 사람은 만날수록 점점 가까워졌고 얼마 뒤에는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까지 순조로워도 되나 싶을 만큼 정말이지 문제될 게 하나도 없었어요. 특히 사돈어르신이 시어머님 절친이다 보니 엄마까지 세 분이 어울리는 자리가 부쩍 많아졌습니다. 가끔은 친정에 다 같이 모여 김치를 담그며 도란도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했거든요. 그렇게 세 집안은 조금은 특이하고 특별한 사이가 되어 한 식구처럼 지내게 됐어요. 올케도 성격이 참 좋은 편이었는데요. 올케 역시 엄마 음식을 워낙 좋아해서 엄마가 반찬을 만들어 두면 곧잘 가져가곤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동생이 웃으며 말을 꺼냈어요. 아니, 나보다 엄마 음식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엄마가 반찬을 주면 그걸 소분해 놓거든? 그릇에 요리를 붙여놓고 정확하게 먹는다니까. 나 아침에 밥 잘 안 먹고 다녔잖아. 근데 요즘은 아침밥 챙겨줘서 매일 먹고 다니고 있어. 같이 챙겨야지. 이제는 나도 같이 하고 있어. 근데 친구들 와이프들은 대부분 시어머니 반찬 싫어한다고 하던데 그게 참 신기해. 올케한테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 동생이 해맑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살가운 올케를 보고 있으면 저도 덩달아 마음이 놓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생이 아무런 연락도 없이 불쑥 집으로 찾아왔는데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뗐어요. 누나, 오늘 가은이 심부름으로 병원에 갔거든? 병원에 간 게 무슨 큰일이라고 사색이 되어 있어. 그게 문제가 아니라 병원 안으로 들어가는 도중에 어디선가 큰 소리가 나는 거야. 처음에는 그냥 지나쳐 가려고 했거든. 근데 왠지 목소리가 익숙한 거야. 목소리가 익숙하다니? 동생이 마른 침을 삼킨 채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그때 그 사람 있잖아. 그 사람이라니. 내가 경찰에 신고했던 그 사람 말이야. 순간 저도 모르게 숨을 삼켰어요. 뭐? 설마 서민영 아버지를 말하는 거야? 오, 거기서 누군가랑 싸우고 있었는데 목청 큰 건 여전하더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서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되었는데 와, 진짜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 왜? 무슨 일인데 그래? 들어보니까 민영이네 어머니가 아프신 모양이더라고. 근데 간이식을 받아야 하는 모양인데 간이식? 오, 사위한테 이식을 해줘야 한다고 명령하듯 말하더라니까. 민영이가 결혼했나 보네? 그런가 봐. 근데 이식을 해주려면 딸인 민영이가 해줘야지. 그리고 민영이한테 남동생도 있다고 했잖아. 근데 뜬금없이 왜 사위한테 이식을 하라 말아야. 내 말이 그 말이야. 사위도 똑같은 반응을 보이더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 딸이랑 아들은 몸이 약해서 이식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건강한 자네가 해야 하는 게 맞다고 그러는 거야. 사위가 기가 막힌 듯 웃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 이야기에 빨려들듯 몸을 바짝 기울였어요. 사위가 절대 못하겠다. 그럴 바에는 이혼하겠다. 그렇잖아도 그동안 장인어른 등살에 힘들었는데 아이도 없는 마당에 그냥 이혼하겠다. 살다 살다 장인어른처럼 간섭하는 분은 처음이다. 그랬더니 그 사람 입에서 듣도 보도 못한 욕설이 터져나왔어. 그 바람에 사위도 열이 받을 대로 받은 건지 이혼할 거니까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그 사위가 하는 말이 당신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줄 알라고 막 소리치더라니까. 그 바람에 그 사람이 사위 멱살을 잡고 난리도 아니었어.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하더니 그 말이 진짜 맞는 말이네. 어쩜 변한 게 하나도 없냐? 그니깐 말이야. 그 모습 보는데 예전에 내가 당했던 게 떠오르더라니까. 다행인 건 그 사위라는 사람이 절대 해줄 것 같진 않더라고.
하필 그런 집구석이랑 결혼해서 그 사람도 고생이 많네. 그거 보면서 만약 내가 민영이 걔랑 결혼했더라면 나한테도 저랬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름이 끼치는 거 있지. 그 사람이 그때 나한테 그래줘서 고맙다는 생각마저 들더라니까. 동생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등골이 서늘했어요. 시간이 지나서도 그 사람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그 집과 인연이 닿지 않은 것이 새삼 다행으로 느껴졌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가 먼저 임신을 했는데요. 한 달 차이로 올케도 임신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온 집안에 웃음꽃이 피어났어요. 며칠 전에도 시어머님과 사돈어르신이 친정에 모여 앞으로 육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도란도란 상의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저도 모르게 행복한 마음이 차올랐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때 동생의 전 여친과 헤어진 것이야말로 신의 한 수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똑같이 귀한 법입니다. 그 단순한 이치 하나를 끝내 깨닫지 못한 이들에게는 언젠가 똑같이 되돌아오기 마련이라는 말이 떠올라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